네. 마이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일단 원래 오늘 GV를 진행하기로 한 이은선 기자는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오시게 됐어요. 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은선 기자의 고급진 진행을 제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다 문제를 메꾸고 가는 이분이 좀 앉아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QR코드 찍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사진을 제가 안 잡히는 게 여러분께 좋은 거죠? 그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는데요. 질문을 짧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질문이 길면 폭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체크를 못하니까요. 짧게 핵심만 궁금한 것만 질문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 정도를 뽑아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이 영화의 GV를 함께 진행하게 될 직접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채입니다. GV로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한 2년 만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영화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초반에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됐는데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네. 이게 GV의 컨셉이 제가 본 홍보자는 월드토크더라고요. 네. 애프터양 월드토크.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감독님 오셨어야 됐는데. 네. 하지만 어쨌든 감독님이 참여하신 작품을 함께한 정은채 배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월드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글쎄 제가 그 애플 TV 빠친코라는 작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을 공동 연출을 하셨어요. 코고나다 감독님께서. 근데 그 시리즈 중에 사실 제가 함께 촬영을 한 에피소드는 없어서 현장에서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저 이제 친한 배우들한테는 조금 들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최근에 그 LA에서 프리미어가 있었을 때 처음 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반갑게 주고받았는데 영화랑 굉장히 닮아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저는 그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감독님들이 자기가 만든 영화를 닮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며칠 전이었죠.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네. 인터뷰하는 게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 감독님은 아주 다른 자기의 삶과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풀어내는 걸 즐겨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은 정말 무서운 거 못 본다고 TV에 나와서 엄살을 부리시던데 세상 제일 무서운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런 감독님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만든 영화와 좀 비슷한 성품을 지닌 감독님들이 있는데 코고나다 감독님이 그러신 것 같고요. 일단 감독님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코고나다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역시 콜럼버스라는 작품인가요? 네, 저는 작품으로는 콜럼버스를 봤었고 그 영화를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된 계기도 그 포스터랑 그냥 그 이미지적인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 감독의 정보도 전혀 없었고 그 영화의 정보도 전혀 없었는데 제가 주로 어떤 새로운 영화들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냥 그런 포스터의 느낌, 제목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비주얼적으로 일단은 그 미장센이 너무 아름답고 강조되어 있는 그런 영화여서 어떤 분이 이런 영화를 만드시나 하고 조금 검색도 해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콜럼버스라는 영화는 코고나다 감독, 이 영화를 만든 코고나다 감독의 전작이고요. 오늘 본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반드시 콜럼버스는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콜럼버스를 보시면 애프터양의 어떤 전체적인 영화의 질감이나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방식의 이해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콜럼버스를 보셨겠지만 그 콜럼버스가 2018년? 네, 2018년 영화였죠. 그 콜럼버스가에서 그 미장센 외에도 혹시 콜럼버스라는 영화가 남긴 또 다른 인상을
혹시 있었나요? 그 존조라는 주연 남자 배우와 이번 영화에도 또 등장하는 그 금발의 아름다운 아가씨로 등장하는 여배우의 두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그 건축과 그 인물이 함께 이렇게 교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생소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공간이 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강렬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코고나다 감독의 비디오 에세이들도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네, 본 적 있어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워낙 그 비디오 에세이스트라는 그것도 그런 직업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 직업을 칭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일단 영상으로 풀어낸다는 의미에서 역시나 그 감독님의 연출 방식이 그쪽으로 좀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애프터양도 보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모든 샷들과 그 씬들이 굉장히 정서적이고, 예, 이야기를 강렬하게 담고 있다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비디오 에세이들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코고나다의 비디오 에세이들 검색하시면 쭉 나와요. 이 감독이 장편 영화,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분량이 짧은 비디오 에세이들을 만들던 비디오 에세이스트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 대해 조금 전문적인 걸 알고 싶을 때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평론가나 어떤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는데 저에게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곡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 영화라는 걸 활자로 표현했을 때 그걸 잘 전달하는 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닌데, 제가 봤던 영화 전문 책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이야기들 한 4분, 5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짧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코고나다 감독의. 그 중에서 이 영화하고 콜럼버스를 보실 때 가장 도움이 되실 건 오지 야스지로 감독의 작품들에 나오는 복도. 그러니까 오지 야스지로 감독 영화의 복도들만 모아서 만든 비디오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 비디오 에세이, 코고나다 감독의 비디오 에세이를 보시면 아,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찍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게 평면이잖아요. 스크린은 평면인데 이 평면의 영화를 보는데 입체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영화를 나중에 혹시 다시 보시게 되면 차근차근 장면을 보시면 모든 영화에 깊이감이 있어요. 모든 장면에.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카메라 사이에 다른 걸 설치하죠. 문을 하나 놓거나 창문을 하나 놓거나 벽을 하나 세우거나, 그래서 이 화면 안에 깊이감을 만드는 연출이 오지 야스지로의 그 복도를 연출하는 데서 영감을 얻은 게 비디오 에세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코고나다 감독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감독들의 그 작품들의 스타일들을 시각적으로 동원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혹시 파친코라는 작품을 선택하실 때도 코고나다라는 이름이 약간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 걸까요? 사실 그 작품이 프로덕션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오디션에 참가를 하고 또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촬영이 들어가기 전 기간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배우조차도 알 수 없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역시나 연출을 누가 하는지도 아주 뒤늦게 알게 돼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 그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감독님 연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일단 이 영화로 넘어봅시다. 네. 이 영화 어떠셨어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일단 광범위한 대답부터 시작해주고 좋다. 네, 저는 그 애프터양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 GV의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영화를 사실 그때는 바로 보진 않았었거든요. 영화 보지 않고 일단 코고나다 감독님의 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은성 기자님께서, 제가 애정하는 기자님께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하겠다 하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콜럼버스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지점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변화라기보다 좀 진화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그 장르에
조금 가까운 인물을 못 되거든요. 좀 어려워하고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제가 느끼기에 제 스스로는. 근데 영화를 굳이 장르로 표현을 하자면은 휴머니즘을 가미한 SF 영화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좀 봐왔던 SF물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메탈릭한 느낌이나 뭐 이런 정신없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인물들이 좀 우왕좌왕하고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굉장히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훨씬 공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방금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흔히 말하는 SF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감독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티피컬한 SF가 아니다라고 애초에 본인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SF의 일상적인 톤이 있죠. 막 방금 말씀하신 메탈, 글래스, 유리, 그다음에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 이런 식의 좀 흔한 SF의 풍경이 아닌 자신만의 SF적인 그 그림을 그려내고 싶다고 그랬고, 그래서 일단 콜럼버스를 만든 감독답게 확실히 공간에 대한 이해나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미래에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 상상하던 SF의 미래는 방금 말한 메탈이나 유리,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였다면, 이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상상하는 미래는 오히려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거죠. 나무가 중심이 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나무의 질감을 SF에 살린 게 이 코바나다 감독만의 또 새로운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특이한 이 구조의 가족에 등장하는 그 양이라는 안드로이드 인간으로 칭해지는 그 양의 기억을 오히려 과거를 쫓는 그 로봇의 과거를 쫓아가는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조금 특별하게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점을 느꼈어요. 그 메모리 장치를 열었을 때 시각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SF 같지 않나요? 인터스텔라 같지 않나요? 이제서야 조금 뭔가 SF다운 코드가 등장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웃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 제이크, 콜린 파레이 연기한 제이크가 이제 처음 양의 과거를 엿보게 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한, 누가 보면 그냥 선글라스 같은 거를 그냥 착용을 하고 일련 번호나 뭐 시작, 반복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의 목소리로 읊는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역사를 엿볼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이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방식이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예전에 감독님들이 좀 머쓱해지는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간여행 영화 보면 타임머신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영화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타임머신 시간여행 설정을 관객을 납득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자동차를 굴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한 방에 날려보니까 어바웃 타임이잖아요. 옷장에서 주먹 쥐는 걸로 다 끝내버리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관객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에 어떤 그 과정에 좀 집중했던 영화들이 이제는 그건 그렇다 치고 관객과의 약속이니까 관객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테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그 영화를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영화 역시 사실 일반적인 상업 영화라면 기억을 열었을 때 이런 기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무시무시한 알 수 없는 행각들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살인 사건을 목격하거나 어떤 정부의 비밀을 엿보거나 이런 것을 일단 정보기관이 총 들고 이 집에 한번 와야죠. 그래서 그들이 쏜 총에 유리가 깨지는 순간을 위해서 이 집을 처음부터 유리를 지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업 영화인데 이 감독은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메모리 박스를 열고 나서 그 이후의 감정들이
이게 너무도 일상적이고 작은 어떤 순간의 사진 앨범 같은 그런 메모리 박스여서 오히려 조금 더 충격적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양의 기억을 열었을 때, 그래서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갈 때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기억 혹은 어떤 순간들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아있나요? 아니면 어떤 순간들이 제일 마음이 움직였나요? 저는 영화 통틀어서 처음 그 기억을 열었을 때 이렇게 짧은 이 순간들로 엮어진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가족의 단란한 어떤 한때의 이런 뒷모습 같은 그런 풍경들, 계절의 변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너무 귀여운 미카 중국인 여동생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양이 가장 행복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로 기억이 돼서 그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벽에 그 햇빛이 일렁일렁하는 네. 어떤 순간들, 사실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사소해서 그냥 저장 장치가 있다면 굳이 저장하지 않을 것 같은 기억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뭔가를 저장해야 된다면 우리가 컴퓨터처럼 우리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기억들은 보통 저장을 안 하지 않을까요? 예. 용량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마주하는 되게 일상적인 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워낙에 양 못지않게 작은 것들에 조금 집착하는 그런 순간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나 영화를 보고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순간들에 참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영화를 보고 조금 또 달라진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방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감독의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콜럼버스에서 그 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건축을 왜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맨날 보던 이 평범한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해요. 내가 갑자기 건축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맨날 그냥 지나다니는 이 평범한 세상이 그 건축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갑자기 달라 보이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감독이 그런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소하게 생각해버리는 순간들의 어떤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감독의 큰 관심사이고 인터뷰를 보면 역시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예. 이 감독도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원더풀 라이프 혹시 보셨을까요? 예. 원더풀 라이프의 영문 제목이 애프터 라이프더라고요. 저는 원더풀 라이프도 그냥 원더풀 라이프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 소개된 제목은 애프터 라이프로 소개가 되어서 이 영화의 제목도 사실은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의 영문 제목 애프터 라이프에서 조금 따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더풀 라이프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그 영화가 바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네이버에 원더풀 라이프 제작 노트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프로덕션 노트가 있어요. 그러다 히로카즈가 편집실에서 밤낮으로 영화 편집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내 인생을 영화로 상영하게 된다면 그 영화에는 어떤 장면이 담기게 될까를 상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한다면 어떤 장면이 들어가게 될까? 그 상상에서 시작한 게 원더풀 라이프라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딱 하나의 기억만 간직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느 기억을 고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답을 하는 걸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원더풀 라이프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더풀 라이프의 기본 설정을 코고나다 감독이 자기식으로 변형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프터 양이 기억하는 거를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영상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사실
나무는 우리의 하루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고양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나무를 중요하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 영화가 아니었다면 가볍게 보아 넘길 거를 영화 덕분에 다시 들여다보는 게 저는 이런 영화를 보는 재미가 맞아요. 네. 그리고 감독 스스로가 조금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그런 답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관객들에게 이렇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어놓고 이 영화를 작업을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제작 기간이 거의 한 달 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물론 그렇게 만드는 감독님들이 많으시지만 또 한 번 이거는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것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 배우들의 인터뷰가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굉장히 얻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촬영이 그 집이 아주 주요된 장소였는데 그 집의 바로 옆집에서 숙박을 하며 네, 정말 가족처럼 지냈대요. 한 달 내내 각자의 방도 있고 매일 아침에 모여서 밥을 먹고 오늘은 뭐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다 같이 옆집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이 이렇게 그냥 하루의 일과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과 끝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게 어떤 꿈의 순간처럼 그 느껴졌다고 재밌었어요. 이 영화는 단순한 오픈 세트는 아니고 실제로 있는 집을 섭외해서 개조해서 누가 제가 집이 있다면 이렇게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부러운 마음으로 보기도 했고 마당에 없던 나무도 이 영화 사이에서 심어주고 그래서 이 집주인 얼마나 좋을까 생각. 그 나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덕분에 그 집주인은 구해줘 홈즈에 나올 듯한 멋진 집 한 채를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감독의 어떤 역사를 아는 게 영화를 보는데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작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코고나다 감독은 한국계이시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성장한 감독이거든요. 코고나다는 예명이고요. 노다포고라고 하는 오지아 스지로 감독과 함께 일한 각본가의 이름을 바꿔서 자기 예명으로 쓴 거예요. 코고나다라고. 그래서 한국분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어떤 좁은 바운더를 넘어서서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으로 성장해온 자신의 어떤 삶이 이 애프터이라는 영화에 담겨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아시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또 자기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는 사실 빠진코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고 아시아에서 아시아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사실 뿌리에 대한 궁금함이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외국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정은재 배우님처럼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혼자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덜한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파친코를 함께 작업했던 수많은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좀 뿌리 깊은 고민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외국에서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 제가 굉장히 어디에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완벽한 한국인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또 저의 케이스와는 너무 다르게 그런 한국계 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파친코를 작업을 하면서 만난 굉장히 수많은 한국계의 외모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나의 뿌리,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거의 제가 느꼈던 것과는 조금 너무 좀 다른 세계 이야기만큼 아주 큰 이야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은 영화나 이제 작품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코버나다는 제이크가 아니라 양에게 자신을 이입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헨리 루르 리차드슨, 영화에 나오는 에이다라는 캐릭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영화에 꼭 나오는 질문. 양이 혹시 인간이 되고 싶어 했나요? 이런 질문은 우리 항상 이런 안드로이드나 로봇이 나오는 영화의 핵심적인 질문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비인간이라는 설정이 우리가 늘 영화에서 보아오는 질문이잖아요. 이 영화는 그걸 아주 가볍게 질문을 바꿔버리죠.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아메리칸이 되고 싶은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질문을 영화 속에 던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의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양이 보아온 그 거대한 시간의 흐름, 제이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시간의 흐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 양이 거쳐온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게 어쩌면 코버나다 감독이 자신의 좀 뿌리찾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 그냥 우리 양의 메모리를 열어본다는 건 아이폰의 메모리를 열어보는 것과 그냥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그러했지만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실존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영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밌었던 게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도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맡길 때 제대로 된 센터로 가서 뭘 하는지 아니면은 좀 저렴하게 가든지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을 하고 그게 이제 숙제같이 여겨지는데 그런 부조리함도 이 영화가 항상 잔잔하게 흘러가다가도 그런 좀 실소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나눈 사이 시간이 많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 세월이 많이 변했군요, 2년 만에. 네. 제가 양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오프닝 시퀀스 얘기를 역시 많이 물어보시네요. 빠찡코가 연상된다고 하셨어요.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빠찡코에서 춤 안 추셨어요? 그럼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시켜가지고. 근데 못 빠찡코 그 오프닝은 사실 그 또 오프닝 시퀀스를 기획을 하고 또 촬영하는 분은 또 섹션이 굉장히 다르게 나누어져 있고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파친코의 오프닝을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죠. 이게 계속 그냥 비슷한 느린 호흡으로 갈 줄 알았지만 시작이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시작이 되어서 재밌는 리듬감이 있겠구나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저는 뜻밖에도 이 오프닝 시퀀스에 오늘 두 번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춤추는 가족들이 나중에 다 영화에 나오더군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처음 볼 땐 몰랐는데 춤추는 가족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4인 가족 중에 하나는 박물관 직원의 가족, 하나는 그 양을 고쳐주는 사람의 가족. 그들이 오프닝에다 나왔더군요. 오프닝 볼 때는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네, 보다가. 한 번 보면 저도 그렇게 캐치 못했는데 두세 번 봤을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거의 영화 촬영 초반에 찍었대요. 콜린 페렐의 아내로 나온 분은 거의 첫 촬영을 저거였더라고요. 몸풀기 괜찮았죠?
그런 거야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배우 입장에서 가자마자 저거 해야 처음 되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어려운 장면들을 처음 촬영하게 되면 첫 촬영을 하게 되면 좀 긴장도 되고 하긴 하는데 그 턱을 한번 이렇게 넘고 나면 다음 촬영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첫 촬영이었으면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에 사실 수많은 레퍼런스와 또 수많은 레이어드가 있죠. 근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 레퍼런스가 레이어드의 수는 달라질 있고 또 감독이 생각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 오프닝 장면에 대한 감독의 설명은 뜻밖에도 오지 아스지로를 언급을 해요. 오지 아스지로의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초여름이라는 영화의 오프닝을 이야기하면서 오지 아스지로의 초여름을 보면 그 어떤 가족의 일상을 묘사하는 게 늘 가족이 매일 아침을 먹고 그쵸? 똑같은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메뉴로 같은 자세로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뭐 따로 나와 살면 그런 경험이 덜하지만 어릴 때 집에 보면 사실 늘 비슷한 자리, 자기 정해진 자리가 있고 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각도로 가족이 불러 앉아서 약간 의식을 치르듯이 식사를 하게 되죠. 그 초여름의 오프닝에서 그렇게 아침을 먹던 가족이 이후에 서서히 이제 균열이 되어가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대요. 그래서 오지 아스지로에서는 그게 밥을 먹는 행위라면 이 영화에서는 그걸 춤추는 행위로 바꾸어서 저렇게 한 달에 한 번 저 가족은 저 의식을 치르듯이 저녁에 댄스대회를 하면서 가족 이름 확인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지 아스지로 이렇게 쓰시나? 아, 그 춤추는 장면에서 양이 이렇게 모든 게임이 끝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춤을 춰서 양 왜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아 뭔가 문제가 이제 생겼다,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인데 가족들이 이 영화에 원래 원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원작에서는 그 양이 매일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시리얼 그릇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쳐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무언가가 문제가 났다라고 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시작하자마자 시리얼 얼굴을 쳐박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호분하다 식으로 조금 변형이 됐죠. 그렇죠. 그런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이죠. 그런 느낌이면 하지만 이 호분하다 감독의 스타일로 각색이 됐고 이 얘기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릴리 시슈에 대한 이야기. 네. 일단 여기 릴리 시슈의 모든 것이란 영화를 보신 분, 이와이 신지 감독의 릴리 시슈의 모든 것을 보신 분, 의외로 많지 않네요. 의외로 많지 않네요. 예. 코고나다 감독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자, 이참에 영업을 하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릴리 시슈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 어떻게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아주 예전 초기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와이 슌지 감독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브레터 같은 아주 서정적인 영화를 만드셨고 그 한참 전에는 사실 훨씬 다크한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이트 이와이, 블랙 이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어느 쪽이세요? 솔직히 본성은 화이트 이와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블랙 이와이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완전 블랙 쪽인데. 그런가요? 네. 네, 저도 제가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처음 본 게 아마 고등학교 때 고1 정도 됐을 때였는데 거의 저의 인생의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뭐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꼽는 인생의 영화라고 하면 그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 음악이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의 테마곡 글라이드라는 곡이 나올 때 약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집에서 봤는데 리모컨으로 잠깐 멈춰섰어요. 왜 이 곡이 지금 이 상황에서 흐르는 거지? 약간 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약간 시작의 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저의 기억에 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 오늘 약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외로운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 그 당시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되던 그
스펜타돌림을 당하던 소년이 릴리슈스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스타에게 빠져드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영화가 정말 애소해 보이네요. 이렇게 뭐 앙상한 이야기를 하면 영화가 아닌데. 그런데 그 영화에 흐르는 모든 영상과 음악과 그 배경이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완전한 어떤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어두운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영화에 굉장히 매료되었던 그 포인트였어요. 배우님께 생각하시는 그 어두운 어린 시절이 코고나다 감독님도 있었나 봐요. 감독도 뭔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노래를 이제 썼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신 질문은 그래서 릴리슈슈의 옷을 입은 양은 거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 그게 영화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거울을 보고 마지막에 희미하게 우슬락말락하는 순간에 끝나는 영상을 영화에서는 보여줄 뿐 그때 양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영화를 본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물어보겠어요. 그 양은 거울을 보면서 릴리슈스의 그 글자가 새겨진 티를 입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로 생각을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거울을 보는 행위가 인간에게 절대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어떤 한순간. 근데 그걸 이제 양이 좀 인간다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현실에 서 있어 내 자신을 좀 바라보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돼요. 저는 나의 릴리슈스는 누구일까? 나의 릴리슈스는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할 거라는 1차원적인 상상을 해봤어요. 릴리슈스의 모든 것이란 영화가 결국 그 소년이 또 말로 설명하면 되게 이야기가 앙상해지는데 마음 둘 곳이 없던 소년이 자기 마음 둘 곳을 찾은 게 릴리슈슈라는 스타인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어쩌면 이 애프터형의 양 역시 분명히 자기가 가족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가족의 일원으로 겉으로 보기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진짜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은 어쩌면 영원히 갖지 못할 그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 양이 나의 릴리슈슈는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약간 찾은 듯한 마지막에 네, 표정이 마지막 표정은 아주 담담하지만 조금 개운한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게 아마 헤일리 리차르슨 역의 에이다의 존재가 그 살짝 걸린 미소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었고 이제 결국 저는 감독 이야기를 이 자리에 없는 감독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감독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프터 양, 그러니까 이 애프터 양의 애프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프터는 그야말로 애프터, 양이 고장난 이후 그 시간적인 개념의 애프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만 고 애프터의 애프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제이크가 양을 고 애프터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늘 곁에 있었지만 정확히 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던 제이크가 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의미의 그때 쓰는 단어로 애프터라는 그 단어를 썼고 그게 어떤 제이크의 입장이라면 여기 제이크의 아내의 입장은 약간 그 시간 개념에 가깝죠. 이제 양은 고장났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썼다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양의 기억을 열어보는 건 아까 말한 우리가 고장난 아이폰을 열어보는 것과 같지만 또 뭐랑 비슷하냐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물어보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과의 접점을 감독이 말해주는데 자기 부모님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럼 꼭 나와요. 많은 한국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세대의 부모는 그렇지 않겠지만 코고나다 세대의 한국 부모님들은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미스터리인 거죠.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꼬치꼬치 캐 물었더니 부모님이 드디어 본인들의 삶을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드라마틱했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성장하고 난 것도 아니고 뭔가 부침이 있어서 미국에 갔을 거잖아요. 또 고생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를 이제 다 커서 갑자기 들었는데 마치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뒤늦게 그 거대한 기억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전혀 몰랐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뒤늦게 한꺼번에 알게 되었을 때 뭔가 거대한 우주를 만나는 것 같았다라는 그 감독의 느낌이 이 SF 장르 속에 좀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의 이야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이게 원래 Q&A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고 이렇게 질문에 집중을 하고 눈도 마주치고 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이 없어진. 저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 이렇게 그런 부분 너무 어렵지 않나요? 배우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점이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혹시 빼먹은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 장면? 아니면 또 어떤 순간들? 많은 장면들이 참 좋았는데 그 양과 제이크가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왜 당신은 차를 좋아하는지 단순히 이 차의 맛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네, 제이크가 단순히 그 맛이라기보다는 차 잎이 나고 내가 차를 마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묘사를 하면서 그 과정을 좀 음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독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 그 부모님의 어떤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어떤 결과물이나 결론적인 이야기 거기에 어떤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거기까지 가는 데에 우리의 여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음미해보자 이런 씬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주된 메시지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기 영화에 대한 어떤 항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화는 그 결말이 뭐야, 메시지는 뭐야 라는 질문보다는 이 이야기 전체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나한테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렸고요. 이 질문 어떨까요? 양의 기억 대부분이 양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양은 자기의 임무에 굉장히 충실한 로봇이잖아요. 네. 그 로봇의 기능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살아가는 이유일 것 같고 그 여동생의 오빠로 어떻게 보면 채용이 된 건데 그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은 이 아이의 뿌리를 알게끔 해주고 외롭지 않게끔 같은 외모로서 그렇게 옆에서 보살핌을 하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어떤 직업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그 모든 그 시간들을 그 에너지에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계속 지켜봐주고 보살펴주는 그 시선이 본인의 이야기를 쏟아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그 시선이 담긴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영화에서 양의 기억을 다시 볼 때요. 같은 대사가 반복된다거나 같은 화면을 두 번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연출이 있잖아요. 마치 버퍼링이 일어나듯이 보이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반복 재생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 순간도 있고 그런 연출은 왜 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더블링되는 보이스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같은 장면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같은 대사를 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어떤 한순간을 함께 존재할 때 양의 시선, 그러니까 양의 기억으로 한 장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는 그 나머지 인간들의 시선으로 이 순간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았나. 저도 사실 대부분의 장면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뭐 장면 일일이 다 저도 일일이 그 차이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약간 처음에는 분명하게 반복, 뭐 재생, 뭐 이런 단어 명령어가 정확하게 들리다가 양의 기억을 차츰차츰 따라가는 전개가 되면서는 이게 좀 모호해져요. 이게 콜린 페럴의 명령어인지 아닌지가 모호해지고 어쩌면 양의 기억을 확인한 뒤에 나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순간을 양의 시선의 기억을 확인한 뒤에 그 기억을 자기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같은 연출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 양이 본 거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때는 왜 이런 말을 했었지? 라고 약간 양의 기억으로 자기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느낌의 연출 같다고도 저는 느꼈었고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라기보다 그녀라는 영화도 떠오르는 영화 같았다고. 그래서 혹시 배우님 생각 어떠셨는지 덧붙여서 혹시 좀 다른 레퍼런스 아니면 이 영화 때문에 또 생각나는 다른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이라는 테마나 소재가 사실 굉장히 흔한 소재잖아요. 그런 테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아주 많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그녀도 생각이 났었고 이터널 선샤인 같은 그런 영화들도 생각이 났는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어떤 순간들이 좀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유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이 변화, 기억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식으로 각자 조금 다르게 저장이 되는 그런 지점이 아주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 대사가 되게 기억이 남았어요. 저에게도 기억이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양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걸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스타나 아니면 저마다의 계정에 예전 같으면 그냥 기억으로만 간직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록의 형태로 저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양이 느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나는 분명 인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내가 양처럼 좀 변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 인생의 어떤 기억들을 나도 모르게 기록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기록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애써 기억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약해진 건 아닐까? 그냥 아니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뭐 그때 포스팅 해놨는데 그러니까 난 기록해놨기 때문에 내 기억을 저장되어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것들이 그러면서 느끼는 공허함들이 어느 순간 느끼는 공허함들이 양이 느끼는 공허함인가? 난 인간인데 영화 속의 로봇이 느끼는 감정과 어떤 점은 이미 비슷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선택한 순간들이 있어요. 기록을 많이 하시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래야 하죠. 그렇죠. 영화 보면 지금도 아까 영화 보면 썼는데 사실 끝나고 나면 알아보지도 못해요. 불꽃이 극장에서 쓴 글씨를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나요? 그래서 알아보지도 못하는다고 감각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 계정 만들면 감각적으로 올리게 되잖아요. 올리는 게 없어도. 그런 상황에서 한 20, 30년 전에는 혹은 50년 전에는 SF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로봇도 과연 인간처럼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그 시기에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제는 그 질문이 오히려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과연 내가 여전히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그 이야기를 양을 통해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 중에 성별, 나이 뭐 다 떠나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이 캐릭터 중에서 이 영화에서 저는 열심히 하는- 미카요. 미카예요? 네.
저는 혹시 양을 욕심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 처음 보는 배우였거든요. 근데 원래는 노래를 부르는 친구더라고요. 연기를 이 영화에서 처음 했고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이 되었는데 감독님이 거의 오디션의 초반 오디션에서 이 친구를 더 이상 다른 배우 볼 필요도 없이 이 친구로 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에 선 캐스팅이었다고 들었는데 너무 야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넷 중에서 넷 말고 또 그 에이다 뭐 많은 그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좀 확신에 찬 어떤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에너지 발산하는 느낌이 다른 배우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대의 체질인가 봐요. 네, 표현을 이렇게 대부분의 다른 배우들은 물론 연출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의 전쟁을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물론 아기 꼬마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발산의 그 에너지가 굉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상하고 있네요. 뭘요? 영화 속의 미카 장면 그러기에는 인체 배우를 해서 붙여놓기해서 네. 눈물이 나만큼 지루한 영화였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인체 배우님의 얼굴을 지금 문득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마지막 질문보다 질문을 되게 많이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감상이 먼저 이 질문 쉽다.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배우로 간직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혹시 양처럼 나의 메모리를 누군가 열어볼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처럼 내 안에도 뭔가 메모리가 있고 내가 뭐 세상을 떠난 뒤에든 아니면 언제든 누군가 나의 기억을 열어볼 수 있다면 누군가 열어봐줬으면 하는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 제이크는 사실 수많은 양의 기억 중에 그가 열어본 일부를 우리가 같이 보았을 뿐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적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은 보지 않았으면 싶은 기억들이겠죠. 되도록이면 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예 열리는 게 싫겠죠. 하지만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그래도 누군가 그 안에서 이 기억은 발견해 주었으면 그럼 좋을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다른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꿔서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아주 과거의 어린 시절 혼자 있는 어떤 순간들을 조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혼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습들을.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요. 지금까지의 이 모습이 오기까지의 이 사람의 네. 어떤 절대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네. 영향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절대 들키고 싶지 않네요. 건강해야 돼요. 좀 부끄러운 기억들이라.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양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상상을 못 해봤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로봇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상상을 못 했다가 양도 누군가를 좋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이 제이크의 설정이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감독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느낀 약간 놀라움 같은 걸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걸 상상하진 않지 않습니까? 약간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삶. 어쩌면 내 부모님의 20대, 내 부모님의 10대. 이거는 어떤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어느 날 그걸 부모님께 들었을 때 이 감독의 표현으로는 그 안에 하나의 우주가 열리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감독이 그래서 영화 속에서 우주로 표현했다고 해요. 우리 모두 만약에 실제 휴먼의
메모리를 열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각자 그 안에는 하나의 월드 혹은 하나의 유니버스가 들어있을 것 같다. 하나의 갤럭시가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화에서 그런 우주적인 이미지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일단 제가 좀 세 분을 뽑아야 돼요. 혹시 기억나는 질문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그 릴리 슈슈에 관한 질문하셨던 분 네, 생각이 나고 그분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거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기 계시네. 라고 질문해 주신 분, 그리고 저는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질문해 주신 분도 선물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이 저스틴의 네. 사인이 있는 포스터 맞아요?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양을 연기한 배우의 사인이 있는 포스터를 준비했고요. 하나는 조금 더 정치 배우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크레이가 더 많은 영화고 사실 이런 영화는 술은 안 되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냥 한 천천히 음미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차 하나 이렇게 우리고 마시면서 한 2-3시간 동안 그 장면은 어땠어? 이 장면은 어땠어? 그 대사는 어땠어? 뭐 이렇게 두런두런 하면 사실 좋은 영화긴 하고 이은상 기자가 왔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혹시 못 따라하신 이야기나 그리고 마지막에 포터양 집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말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도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조금 영화관의 문이 조금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칸에서도 한국 영화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돌아왔고 이제 영화관을 북적북적 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년 만에 GV 왔는데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물 받은 분은 아까 그녀 그 영화 언급해 주신 분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어제 임성 기자의 부재 소식을 듣고 본인이 가장 너무 안타까워하며 죄송한 말씀을 전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임성 기자의 메모리를 잘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영화 씨 무대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임성의 메모리를 훔쳐와서 그걸 느껴서 진행하고 싶다. 하지만 일단 큰 사고 없이 대단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숙하고 있지만 더 많은 좀보다 부족한 이야기는 나중에 임성 기자 다 나오면 또 한번 시켜요. 그래서 그때 더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애프터양 오늘 보시고 나서 오늘 언급한 이야기들, 배우께서 언급한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나 콜럼버스 같은 영화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코고나다 감독의 비디오 에세이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영화에서 풀리지 않는, 영화만으로 풀리지 않는 많은 미스터들이 조금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 빼먹었다. 감독도 이 양에 대해 다 모른대요. 감독들은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을 연기한 배우한테도 말 안 해줬대요. 양이 어떤 애인지. 양은 영원한 미스터리니까 네가 아는 만큼만 연기해라. 그런 감독들 믿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조차도 완전히 안다고 자신하지 않는 이 양의 이야기, 양의 기억들, 양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품고 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